네,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악명을 떨친 이른바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강제 송환을 추진 중이었는데 송환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남 진주 지역에서 황동 소재로 제작된 교량 이름판이 잇따라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먼저 보이스피싱 총책의 탈옥 소식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서 범죄를 벌였는데 본명은 박모 씨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2011년부터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네. 저도 받은 적이 있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김미영 팀장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문자 다들 한 번은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21년에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2007년까지 실제로 현직으로 일했던 경찰관이었다고 해서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심지어 그때 근무했던 어떤 그 부서가 사이버 수사팀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수사 활동을 하면서 확보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조직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대본을 만들게 시키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뭐 확인된 피해액만 최소 80억에서 무려 400억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대적인 이 조직적 범행을 벌였던 사람인데 2008년에 수뢰된 혐의로 이제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한 뒤에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를 해서 필리핀 현지에서도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총책 센터장, 그다음에 필리핀 현지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였고 2013년경에 조직원들이 잡혔는데 이 사람 계속 도피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검거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현지에서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면서 송환을 연기하면서 재판을 받는 수법을 쓰다가 이번에 탈옥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탈옥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재판을 받고 오는 도중에 빈틈을 노려서 탈옥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잡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 빈틈을 노려서 탈옥을 했을까? 예. 이 사람이 쓴 수법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자꾸 허위로 고소를 당하고 현지에서 있는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성매매라든가 이런 인신매매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그때부터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해서 필리핀 내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지에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신분이 됐던 거예요. 원래는 이 비쿠탄 수용소라고 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을 때 수용되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현지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되면서 최근에 비콜 교도소라는 곳으로 이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현지에서 재판 절차가 우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틈을 노려서 탈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제 검거가 된 2021년부터 강제 소환을 추진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박 씨가 뭐 이거를 추가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꼼수를 벌이면서 이 강제 소환이 되지 않도록 했잖아요. 이거를 미리 알고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피국으로 선택하는 제3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이 범죄인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런 교묘한 수법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면은 국내로 송환해오는 절차 중에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이 범죄인 이 인도 조약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런데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숨어들었을 때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이 송환 요청이 있으면은 요건을 만족하면은 그 나라로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더 이상 단순히 숨어든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받는 피의자, 수형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범죄인 인도조약 단계가 아니라 수형자 이송조약이 체결됐느냐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수형자 이송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나라, 범죄를 저지른 나라가 외국인 경우에 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본거지라든가 국적국으로 가서 뭐 재판이라든가 이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끔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어떤 국제 관계상의 조약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필리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도망온 것까지는 뭐 그 나라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우리나라 자국 영토 내에서 필리핀 현지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떤 그냥 단순한 조약도 없는 상황에서 재량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송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선적으로 자국에서 재판하고 자국에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좀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 교도관이나 경찰관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결탁해서 교도소 생활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보다는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어떤 조직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 교도소 안에서 추가적인 지금 마약 범죄에도 연루됐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 수익으로 새로운 도피 자금을 계속해서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수용자 인도 조약이 없고 현지에서 어떤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지금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있다가 이렇게 탈옥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모 씨처럼 해외 도피 사범 중에서 현지에서의 의도적인 추가 범행 혹은 허위 고소 등을 통해 국내로의 소환을 좀 지연시키는 사례가 꽤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부분 대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자 인도 조약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관계에서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거는 어느 한쪽 일방 당사국에만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과 우리가 수용자 인도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필리핀 국가 사람을 우리도 보내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건만 만족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 자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필리핀에 보내서 형기를 살게 한다는 것이 뭔가 조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자 인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알려진 것처럼 필리핀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피하는 제3국이다 보니까 일단 검거가 됐을 때 강제 송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필리핀은 코리안 데스크가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많이 도피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검거가 된 것도 사실 국정원에서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정보를 현지 경찰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검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송환 요청이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더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조금 더 빨리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112에 이제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횟수만 보니까 90여 회가 되던데 90회가 넘는데 왜 이렇게까지 허위 신고를 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사람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새벽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95차례가량 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작년 5월에 이 사람이 여자친구와 뭐 다툼으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경찰이 출동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출동한 경찰한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부터 뭔가 앙심을 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뭐 술만 먹으면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보면 현장에서 아버지 멀쩡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오히려 왜 남의 집에 이렇게 왔냐라고 하면서 역정을 낸다든가 여자친구가 자기를 폭행하고 있다 그래서 출동해
보면은 사실은 아무 일이 없었다든가 네. 이런 식의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받으면 출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권력이 낭비되는 건 당연하고 관할 내에 정말 필요한 곳에 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이 돼서 지금 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허위 과장 신고로 이제 구속까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혐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구속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의 필요성, 도주의 의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영장이 나오면 구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위 신고가 장난 전화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 보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석 요구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세 차례 정도 불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도주의 우려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 온 죄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네.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구속된 걸로 보입니다. 예. 허위 과장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정작 이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실제로 7월부터 처벌 수위가 더욱더 강화가 된다면서요? 네, 112 신고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너무 이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나 이 처벌 수위가 낮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가기에는 처벌 수위가 또 너무 높아지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한 억지를 하면서도 뭔가 어떤 두려운 감정을 심어주면서도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하는 어떤 입법 근거 마련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 법률이 도입이 된 거고요. 7월 3일부터는 이제 허위 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비교적 경하게 여겨졌던 장난전화 몇 번 하는 것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최근 경남 진주에서 교량에 이름을 적어놓은 교명판이 잇따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무려 48개나 지난해 11월부터 도난이 됐다 합니다. 최근에 급등한 구리값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구리값이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A급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키로당 10,000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 교명판 소재로 많이 활용되는 신주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이 네. 황동은 키로당 6,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한다고 합니다. 48개 정도면 지금 피해 액수로만 따지면 3,000만 원 가량 피해가 났다는 건데요. 구리가 굉장히 이제 산업이 발전할수록 당연히 필요한 금속이지만 최근에 이제 친환경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전기차라든가 발전기에 구리가 필수적으로 쓰이는 데다가 전 세계적인 구리 채광하는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급등하고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구리값이 올라갔고 이걸 노린 범죄자들이 지금 구리를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문제가 경찰 쪽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용의자를 잡지 못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를 당한 곳이 진주시예요. 네. 근데 진주 중에서도 이 읍이라든가 이런 쪽에 CCTV가 별로 없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순찰대도 많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 밤 시간을 노려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목격자도 없는 상태고요. CCTV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존 기간이 한 달,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교명판이 없어진 걸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걸 알면 도대체 언제 이게 없어졌는지 범행 시기도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미 CCTV가 지워진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구리로 만든 교명판 있는 곳에는 좀 방범 순찰이라든가 자치적으로 좀 어떤 방범 활동들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CCTV 설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리값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리가 아니라 다른 아크릴이라든가 네. 석판 같은 다른 재료로 교명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당
범행에 대해서 좀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교명판을 손으로 떼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뭐 도구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수절도가 되고요.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뭐 여러 명이 했다고 하면 당연히 특수절도가 됩니다. 이렇게 특수절도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범행했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교명판 도난 사건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